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몸의 부분을 가리키는 용어들을 토대로 감염, 진단, 수술과 관련한 의학 용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염을 나타내는 전미사로 itis가 있는데 이 앞에 어떤 장기의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그 장기의 감염을 가리키는 진단명이 됩니다. 그럼 지난 시간을 복습할 겸 머리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몸의 부분에 대한 감염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뇌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encephalitis라고 하는데 이때 encephal은 brain을 가리키는 말이고 뒤에 itis가 붙어서 뇌염을 나타내는 진단명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이염을 나타내는 진단명인 otitis에서 ot는 귀를 지칭하는데 여기에 itis가 붙은 상태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기관지염을 표현하려면 기관지를 가리키는 broncho에 itis를 붙여서 bronchitis라고 하면 되고 뉴모니아라고 불리는 폐렴의 좀 더 포괄적인 진단명인 pneumonitis의 경우 폐 조직에 생긴 모든 염증 질환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심장에 생길 수 있는 염증의 경우 심장 겉면을 싸고 있는 막인 pericardium에 생긴 염증은 pericarditis, 심근 안쪽에 자리한 endocardium이나 심판막에 생기는 염증의 경우는 endocarditis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염은 gastro와 itis의 합성어인 gastritis가 되겠고 A, B, C형 간염의 경우 각각 hepatitis A, hepatitis B, hepatitis C로 설명되겠습니다. 담낭의 경우 cholecyst라는 접두사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담낭염은 cholecystitis로 표현하면 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담관, 즉 담낭액이 지나가는 bile duct에 염증이 생긴 경우를 cholangitis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밥 먹은 후에 심각한 복부 통증을 유발하는 췌장염의 경우 췌장을 가리키는 pancreas에 염증을 가리키는 itis를 덧붙여 pancreatitis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에서도 특히 대장을 colon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긴 경우 colitis로 표현을 하게 되고 특히 충수염이라 불리는 맹장염의 경우 appendix에 itis를 붙여 appendicitis로 진단하게 됩니다. 신장과 방광에 생기는 염증은 구분해서 표현하게 되는데 가장 흔하게 걸리는 방광염의 경우 액체가 차 있는 주머니라는 의미의 낭포, 즉 cyst에서 이름을 따와서 cystitis라고 표현하는데 방광이 오줌 주머니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쓰여질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감염이 더 올라가서 신장까지 침범한 경우는 nephritis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어깨와 같은 관절을 윤활시키기 위해 있는 작은 액체 주머니인 활액낭을 bursa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생긴 염증의 경우 bursitis라고 할 수 있고 근육 전체에 생긴 염증의 경우 myositis로 표현합니다. 뼈에 생긴 감염의 경우 골수까지 침범하게 되기 때문에 뼈를 나타내는 osteo, 골수를 나타내는 myel로를 모두 합쳐 osteomyelitis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의 지하 지방층에 생긴 염증의 경우 피부세포에 생긴 염증이다 라는 의미로 cellulitis라고 진단명을 쓸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bad 혹은 not well을 표현하는 접두사로 this, not mal을 쓸 수 있는데 이 뒤에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를 붙이면 그의 이상이 있다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뇌경색 환자가 잘 삼키지 못하는 상태인 연화곤란을 표현할 때 삼킴을 나타내는 phagia 앞에 this를 붙여서 dysphagia라고 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상태인 마비 말장애의 경우 구음을 표현하는 arthria 앞에 this를 붙여서 dysarthria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mal을 붙이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malnutrition의 경우 영양 상태인 nutrition이 좋지 않다는 표현이고 malfunction의 경우 function, 즉 기능이 결함되었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centesis라는 전미사를 알아볼 텐데 이는 침습 배액이라는 의미로 바늘을 꽂아 액체나 가스를 내보내는 즉 제거하는 시술을 표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thoracentis의 경우 갈비뼈 사이로 바늘을 찔러서 흉막에 찬 액체를 배액하는 시술인데 이때 thorac는 가슴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centesis와 합쳐져 흉강천자라는 시술을 가리키는 표현이 된 거죠. 배에 복수가 찬 경우에 이를 배액하는 표현에 쓰이는 peritoneal centesis의 경우 peritoneal은 복막을 가리키고 여기에 침습인 centesis를 붙여
복부천자라는 단어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사실 복수천자에 쓰이는 또 다른 표현에 나란히라는 의미를 가진 para를 써서 paracentis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stenosis라는 표현은 narrowing, 즉 좁아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정맥 혈관이 좁아진 경우 venous stenosis, 대동맥 판막이 좁아진 경우는 aortic stenosis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요추에 해당하는 아래쪽 척추의 이상으로 척수관 내 공간이 좁아져 다리의 신경성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에 lumbar stenosis라는 진단명을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술의 방법에 따른 몇 가지 표현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절제술, 즉 잘라내서 제거하는 수술의 경우 잘라내는 몸의 부위 명칭 뒤에 ectomy라는 전미사를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 간 절제술의 경우 hepatectomy, 장 절제술의 경우 colectomy, 신장 절제술의 경우 nephrectomy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스톰이라는 전미사를 붙이는 경우는 몸에 어떤 구멍을 내어서 새로운 입구 혹은 출구를 만들어내는 수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변을 배출하는 직장 대신 배에 구멍을 내서 대장의 끝을 그 구멍을 통해 밖으로 빼내는 형태의 수술을 콜로스토미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배변이 이 구멍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냈다는 의미의 스토미가 붙여진 거죠. 같은 의미로 신장에서 생긴 소변을 배에 낸 구멍을 통해 배출시키는 경우엔 nephrostomy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용해, 즉 무언가를 녹이거나 혹은 파괴하는 상태를 라이시스라고 합니다. 흔히 복부 수술을 한 후에 그 회복 과정에서 수술 부위가 두꺼워지고 다른 주변 조직과 유착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져 있는 조직을 녹여서 떨어뜨리는 수술을 즉 육착 박리 수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꼭 이런 수술만이 아니고 적혈구가 파괴되는 용혈 반응을 헤몰리시스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Quick wrap up. Make sure to like and subscribe. Thank you!